역사는 진보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조선은 고려보다 진보한 나라였을까요?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출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오로지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과거제를 키우고 백으로 벼슬에 오르는 음서제를 대폭 줄여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더 넓혀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시험이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 조선 중기에 유명한 학자이자 대표적 관료였던 조광조가 이 과거제 대신 추천제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조선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트 개혁파 관료였던 조광조는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앞서 나온 고려시대 음서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서제는 5품 이상인 고위 관료가 자신의 아들, 손자, 사위에게 이 관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만 빨아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선에선 이런 음서제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일단 이 3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 음서제를 활용할 수 있었고, 이 음서제를 통해서 벼슬에 오르더라도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등 이 소위 청요직에 오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청요직을 거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서제는 한계가 분명한 뒷길이었던 셈이죠. 조선은 귀족이 아닌 사대부의 나라였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라 집안백으로 들어온 음서제 출신들은 차별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의 오른팔이었던 한명회 같은 사람도 주변에서 하도 무시를 당하니까 나중에 과거 시험을 따로 볼 정도였습니다. 이런 과거제는 시험 자체로도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는데 뽑기도 적게 뽑았습니다. 우리가 통상 문과라고 부르는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치렀는데요. 합격 숫자도 33명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치렀던 사법시험이나 외무고시, 행정고시에서 매년 수백 명의 사람을 뽑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조선시대 인구가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종 반정 후 이 과거 제도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중종 13년 3월 이 왕을 만난 조광조와 그를 따르던 사림들은 이 중종에게 과거제 대신 추천제를 꺼내듭니다. 한마디로 과거 시험으로 입시 공부만 했던 고시생만 뽑지 말고 지역에서 덕망을 갖춘 인재도 추천을 받아 관직에 올리자는 얘기였습니다. 조광조가 이랬던 건 이 살인파가 추구한 학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중기에 등장한 이 살인파는 경전을 해석하면서 우주의 원리, 또 인간 심성의 본질 같은 거에 관심을 두면서 과거제로 들어온 이 인재들에 대해서 그저 문장을 다루는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얕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성, 창의력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그저 필기시험만 잘 봤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림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발이 따라왔습니다. 특히 이 성리학자들이 추앙하는 주희라든지 이 정호 같은 유명한 대학자들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힌 인재들인데 왜 과거 시험을 무시하느냐, 그런 얘기였죠. 이런 반발에 조광조 세력도 한 발 물러섭니다. 첫 번째, 각지에서 추천을 받고, 두 번째, 이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시험을 치러서 기존의 문과 급제자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100% 추천제로 가자는 조광조 세력의 주장보다는 한 발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광조를 각별히 아꼈던 중종은 조광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519년 이 현량과를 통해서 28명의 급제자가 나왔는데요. 이들에겐 이 문과 급제자에게 수여되는 똑같은 증서, 그러니까 홍패도 수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우려했던 일이 터집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안당의 세 아들이 바로 이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안당은 이조판서 시절에 성균관 학생이었던 조광조를 시험도 치르지 않고 총 6품에 올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당은 이런 조광조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우의정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당의 세 아들이 이 28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두고두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현량과에서 장원을 차지했던 김식이라는 인물은 이 조광조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 합격하자마자 한 달 만에 홍문관 부지학이라는 아주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또 현량과에 합격한 28명 중 절반이 당시 요직이라 불렸던 대간이나 홍문관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관들도 이런 일이 꺼림칙했는지 이 당시에 안당의 세 아들이 다 합격한 것을 두고 이것은 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훗날 기묘사화가 벌어졌을 때 이 안당은 조광조가 이끄는 기묘사림과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처형이 됐는데요. 결코 안씨의 복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이 사관의 평은 결국 예언이 됐습니다. 훗날 중종실록에 기록된 조광조의 탄핵 사유를 보면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면 천거하고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면 배척해서 서로 무리를 지어서 이 권력을 농단했다. 그러니까 인맥과 파벌을 만들어서 권력을 나눠 먹었다. 이런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최근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이 무책임한 공공의대의 설립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의사가 되는 길을 터주는 현대판 혈량과가 될 것이라면서 파업과 진료 거부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것은 오해다. 공정한 입시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서 대화의 길을 열어두긴 했지만 이 갈등의 봉합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의료 제도를 포함해 이 모든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좋더라도 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환영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것도 현실입니다. 과거에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이 음서제, 그리고 과거제, 이 혈량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의료계도 이번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현명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